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 라운지의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는 강진혁에게 있어 마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그의 머릿속이 온통 회사 자금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단 한 번의 미소도 보여주지 않은 채 마치 면접관이 피면접자를 심사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혁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취미나 성격 같은 일반적인 소개팅 질문 대신 태성테크의 현재 부채 비율과 진혁 개인 명의로 된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오고 있었다. 진혁은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참으며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눈앞의 여자가 보여주는 노골적인 속물근성의 치가 떨릴 지경이었다. 한서윤은 진혁의 불편한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태성테크의 지배 구조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다 못해 메마른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까칠하게 들렸고 진혁은 더 이상 이 무의미하고 불쾌한 시간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당장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실수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히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하이에나 같은 존재라고 단정지었고 그녀의 질문들이 자신의 재력을 가늠해 보려는 저급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 확신했다. 결국 참다 못한 진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서윤을 향해 날 선독서를 뱉어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 같은 여자가 제일 끔찍하다고 말하며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통장 잔고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만 판단하는 그 저열한 사고방식을 고치라고 소리쳤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진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모욕감에 젖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만이 중요했다. 진혁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라운지를 빠져나갔는데 그 순간 서윤의 눈동자가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발레 파킹을 맡겨둔 차에 올라탄 진혁은 거칠게 시동을 걸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지만 답답한 가슴은 여전히 꽉 막힌 듯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도로 위로 차를 몰면서도 진혁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서윤이 던졌던 질문들이 불쾌한 잔상처럼 남아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소문만 듣고 나왔지만 그토록 노골적으로 돈만 밝히는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시간 낭비를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진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회사의 재무이사인 최 이사의 전화였고 이 시간에 그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이사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진혁의 고막을 강타했다. 주거래 은행이 태성테크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최 이사는 이미 은행 측의 입장이 확고하며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성테크의 자금줄을 쥐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덧붙였다. 진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는데 이는 곧 회사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소리치며 핸들을 꺾어 판교 테크노밸리 방향으로 차를 급하게 돌렸다. 태성테크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회사 분위기는 이미 초상집이나 다름없이 침통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진혁이 임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급 소집된 임원들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무거운 공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자리에 앉은 진혁은 최 이사에게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지시했고 이어진 보고 내용은 상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 경쟁사인 명일그룹이 태성테크의 위기 상황을 틈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미 시중에 유동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 또한 명일그룹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었다. 진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명일그룹은 과거에도 태성테크의 기술을 도용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는 비도덕적인 기업이었기에 그들에게 회사를 넘기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진혁은 임원들에게 당장 가용한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백기사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지만 다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이미 시장에는 태성테크가 며칠 내로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갔고 진혁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을 떨며 고개를 떨구었다. 밤이 깊어가고 직원들이 하나둘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한 뒤에도 진혁은 불 꺼진 CEO 집무실에 홀로 남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느껴졌고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자신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이 바위처럼 그를 짓눌렀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과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낮에 만났던 한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그녀가 물었던 자금 유동성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닥친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스쳤다.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여자는 그저 돈 냄새를 잘 맡는 속물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하고 나온 것이 큰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지금 와서 후회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진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업무용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인터폰이 울렸고 비서실 당직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 늦은 시간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의외의 보고였다. 진혁은 지금 누군가를 만날 기분이 아니었기에 돌려보내라고 말하려 했지만 직원은 손님이 태성테크의 회생 방안을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회생 방안이라는 말에 진혁의 눈이 번쩍뜨였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님을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낮에 호텔 라운지에서 보았던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냉철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진혁은 너무나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서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회의용 테이블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이곳이 마치 자신의 사무실인 양 자연스러웠고 진혁은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진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이 소속된 사모펀드가 태성테크의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긴급 운영 자금을 수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진혁은 귀를 의심하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서유는 대답 대신 명일그룹의 공격적인 매수 시도를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담긴 보고서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했으며 태성테크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진혁은 그녀가 단순한 맞선 상대가 아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서유는 진혁의 놀란 표정을 읽으며 입가에 미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로움에 가까웠다. 그녀는 낮에 했던 무례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으며 자신은 오로지 비즈니스 논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금 지원의 대가로 진혁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회사의 재무 관리 권한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위임하는 것이었다. 진혁은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려 했지만 당장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윤이 내건 다음 조건은 진혁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녀는 보안 유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명일그룹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가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전략회의와 의사결정은 도청과 감시로부터 안전한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혁 또한 그곳에서 24시간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진혁은 이 황당하고도 굴욕적인 제안에 말문이 막혔지만 눈앞에 놓인 계약서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서유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진혁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돈 밝히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그녀의 소나귀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서유는 서명된 계약서를 챙겨 가방에 넣으며 내일 아침 일찍 짐을 챙겨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집무실 문이 닫히자 진혁은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앞으로 펼쳐질 기막힌 동거 생활과 험난한 회생의 길을 생각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진혁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다음 날 아침 태성테크의 대회의실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의 표정에는 불만과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강진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상석에 앉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날카로운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회사의 자금난이 외부로 알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명일그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 전무였는데 그는 노골적으로 진혁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대표이사직 사퇴를 종용하고 있었다. 진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답답함을 해소하려 했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회의실 안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그를 더욱 고립무원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박 전무는 책상 위에 놓인 재무보고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비꼬는 말투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진혁의 신경을 긁어대기에 충분할 만큼 야비하고 거만했다. 그는 은행권의 대출 회수 통보가 사실상 회사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명일그룹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사들도 박 전무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둘씩 동조하는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진혁을 성토하는 청문회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진혁은 어젯밤 한서윤과의 계약을 떠올리며 반전을 꾀하려 했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진혁이 마른 입술을 적시며 새로운 투자자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하려던 찰나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출입구로 쏠렸고 그곳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한서윤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전장에 나타난 여장군과도 같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수행원 2명을 대동하고 있었고 냉철한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천천히 훑어보며 좌중을 제압했다. 박 전무가 불쾌한 표정으로 누구냐고 소리치려 했지만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진혁의 옆자리로 걸어와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 자연스럽게 착석했다. 한서윤은 자리에 앉자마자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고 수행원들은 신속하게 두꺼운 제안서를 이사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일사불란했다. 이사들이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들춰보는 사이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업 구조 조정과 부실 채권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수석 파트너라고 밝히며 오늘부로 태성테크의 채무를 인수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자금을 투입할 법적 대리인임을 선언했다.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자 몇몇 눈치 빠른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업계에서 기업의 저승사자 또는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며 죽어가던 기업을 살려내거나 혹은 가차없이 도려내는 냉혹한 승부사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박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외부인이 함부로 이사회에 난입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주식담보, 설정 계약서를 꺼내 박 전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녀는 현재 태성테크의 최대 채권자가 바로 자신들이며 채권자의 권한으로 경영감시인을 파견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설명에 박 전무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회의실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진혁과 서윤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진혁은 옆에서 그녀의 활약을 지켜보며 어제 자신이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자였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윤은 회의실의 스크린을 내리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은 태성테크의 자금 흐름과 명일그룹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일그룹이 어떻게 하청업체들을 매수하여 부품 공급을 중단시켰는지 그리고 금융권에 헛소문을 퍼뜨려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이사들은 자신들도 몰랐던 내부 정보와 적나라한 팩트 폭격에 혀를 내둘렀고 그동안 박 전무의 선동에 휘둘렸던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비용 절감을 통해 6개월 안에 흑자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이사들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서윤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경영권 방어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자신이 임시 최고 재무책임자직을 맡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진혁이 가진 고유 권한 중 상당 부분을 그녀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도 했다. 박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 세력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서윤의 압도적인 능력과 자금력 앞에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서윤의 제안을 승인했고 그녀는 공식적으로 태성테크의 구원투수로서 전권을 위임받게 되었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회사가 낯선 여자의 손에 넘어갔다는 묘한 상실감을 지울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퇴장하자 텅 빈 회의실에는 진혁과 서윤 단둘만이 남게 되었는데 팽팽했던 긴장감이 가시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윤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진혁은 머쓱한 표정으로 어제 자신이 했던 무례한 말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며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은 감상적인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의 태도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강철 벽과도 같아서 진혁은 다시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정리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제 공적인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니 어제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조건을 이행할 차례라고 말했다. 진혁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동거조항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설마 그 조건이 진짜로 실행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거나 보안을 강조하기 위한 문구일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했었다. 진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다른 방법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는 없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는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는데 태성테크 내부에는 명일그룹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단순히 임원진뿐만 아니라 진혁의 최측근 비서나 운전기사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회사의 모든 통신망과 전산 시스템이 도청되거나 해킹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혁의 일거수일투족이 적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가 완벽하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안전가옥에서 지내지 않으면 그 어떤 전략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진혁의 신변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혁은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고 소름 끼치는 현실을 자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진혁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진혁의 개인 집무실과 자택 침실에 설치된 도청 장치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이 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서윤은 어젯밤 자신의 보안팀을 시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강경하게 동거를 요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진혁이 살아남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진혁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녀의 결단력과 용의 주도함에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다. 결국 진혁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대답했고 서유는 만족스러운 듯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진혁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회사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인 자신의 차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진혁은 자신의 차를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서유는 그 차에도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진혁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오까지 몇 벌과 중요한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는데 마치 죄인이 되어 유배를 떠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 차가운 여자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진혁은 서윤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방탄벤에 올라탔는데 차 안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짙게 썬팅이 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운전석에는 무뚝뚝해 보이는 건장한 경호원이 앉아 있었고 서유는 뒷좌석에서 태블릿 PC를 보며 무언가를 쉴 새 없이 체크하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진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는데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견디다 못한 진혁이 서윤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태블릿에서 떼지 않은 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한참을 달린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고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고 높은 담벼락과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웅장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감각의 2층 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곳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해 보이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유는 진혁에게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며 전쟁을 치를 베이스 캠프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현관의 생체 인식 시스템에 손을 대어 문을 열었고 진혁은 쭈뼛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라 낯선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집안은 모델 하우스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움이 감돌고 있었다. 서유는 진혁을 2층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안내하며 이곳이 당신이 머물 방이라고 건조하게 말했고 방 안은 이미 기본적인 가구와 침구류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식사 시간을 포함한 모든 일과표를 자신이 정해줄 것이며 집안에서도 허락 없이는 지정된 구역 외에 다른 곳을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들을 나열했다. 진혁은 마치 기숙사 사감, 선생님에게 훈계를 듣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유는 설명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다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진혁에게 밥은 먹었냐고 무심하게 물었다. 하루 종일 긴장 탓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진혁의 꼬르륵 소리가 대답을 대신했고 서유는 작게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식탁 위에는 간단하지만 정갈한 식사가 차려졌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진혁은 눈앞의 여자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끼니를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왜 굳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다시 한번 물었는데 이번에는 비즈니스적인 이유 말고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더니 과거에 자신이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회사 중 하나가 실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았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며 태성테크의 기술력과 진혁의 열정만큼은 진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고 싶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여 말하길 소개팅 자리에서 진혁이 보여준 분노가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다. 진혁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반드시 회사를 살려내어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겠노라고. 식사를 마친 후 서유는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가 거실에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들을 띄워놓고 밤샘 작업을 예고했다. 진혁 역시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거실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두 사람의 동거 첫날 밤은 그렇게 로맨틱함과는 거리가 먼 치열한 전투 준비 태세로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거리감은 어제보다 훨씬 좁혀져 있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파트너십의 서막이었다. 성북동 안전가옥에서의 첫 아침은 강진혁에게 낯설음 그 자체로 다가왔는데 킹사이즈 침대의 푹신함이나 고급스러운 침구의 감촉 때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비추는 방 안의 풍경이 지나치게 정갈하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천장을 응시하다가 어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는데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지만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가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진혁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욕실로 향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푸석한 얼굴을 보며 오늘부터 시작될 한서윤과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간단하게 샤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간 진혁은 거실 한가운데서 이미 완벽하게 외출 준비를 마친 한서윤이 트레드밀 위를 일정한 속도로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태블릿 PC를 보며 아침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다.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안드로이드 로봇처럼 보였고 진혁은 그녀의 철저한 자기 관리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각 맞춰 정렬된 생수병과 이름 모를 녹색 채소 주스 그리고 영양 보충제들만이 가득 차 있었고 진혁이 기대했던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인 음료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진혁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병을 꺼내 마시고 있을 때 운동을 마친 서윤이 다가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작성한 동거 수칙이 빼곡하게 적힌 리스트였다. 그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놓을 것과 실내에서는 절대 정숙을 유지할 것, 그리고 냄새가 심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깐깐함에 기가 막혀 항의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과 보안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그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 진혁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 방식 전체를 개조당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아침 식사 시간은 더욱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서유는 직접 갈아 만든 해독 주스와 닭, 가슴살 샐러드를 내놓으며 이것이 뇌 회전에 최적화된 식단이라고 주장했다. 맵고 짠 국물을 선호하는 진혁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식사였지만 그는 회사를 살려준 은인인 그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씹어 삼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서유는 쉬지 않고 오늘의 일정과 태성테크의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이어갔고 진혁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식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료주의 행위이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진혁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치열한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출근을 위해 함께 차에 올랐을 때 서유는 진혁의 개인 휴대폰을 압수하고 도청 방지 기능이 탑재된 업무용 특수 단말기를 건네주었는데 그녀는 앞으로 모든 외부 연락은 이 기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혁은 자신의 사생활이 완전히 통제당하는 기분의 불쾌감을 느꼈지만 어제 확인했던 도청 장치의 공포를 떠올리며 순순히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차 안에서 서유는 진혁에게 오늘 이사회에서 발표할 구조조정 안건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상되는 반발 질문들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 숙지시켰다. 그녀의 지시는 빈틈이 없었고 진혁은 그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전반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직원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고 특히 진혁이 자신의 비서가 아닌 서윤과 함께 출근하는 모습은 사내의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집무실에 들어선 서윤은 곧바로 보안팀을 호출하여 사무실 전체에 대한 정밀 도청 탐색을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책상 밑과 화분 속에서 추가로 발견된 초소형 도청 장치들은 진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것 보라며 자신의 조치가 결코 과잉 대응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였고 진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와 함께 그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끊임없이 의견 충돌을 빚었는데 진혁은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원했지만 서유는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하고 신속한 수술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비난했고 서유는 진혁을 현실 파악 못하는 감상주의자라고 몰아세우며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논쟁이 거듭될수록 진혁은 그녀의 논리가 타당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그녀의 냉철한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진혁이 갖지 못한 경영자로서의 또 다른 덕목이었다. 퇴근 후 다시 성북동 안정가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늦은 저녁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명일그룹의 자금 추적을 위한 심야 작업에 돌입했다. 진혁은 피곤함에 지쳐 하품을 연발했지만 서유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수많은 재무제표와 주식 거래 내역들을 분석하며 수상한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듯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그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궁금해졌고,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무엇일지 알고 싶어졌다. 자정이 넘어가고 진혁이 잠시 커피를 타러 주방에 다녀왔을 때 그는 서윤이 책상에 엎드려 쪽잠이 든 모습을 발견했는데, 방금 전까지 기계처럼 움직이던 그녀도 결국은 피를 나눈 인간이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려다가 책상 한쪽에 펼쳐져 있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하고 시선을 멈췄다. 호기심에 이끌려 노트를 들여다본 진혁은 그곳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진혁의 지난 10년간의 행적과 태성테크의 성장 과정이 담긴 분석 일지였다. 놀랍게도 그 노트의 날짜는 두 사람이 맞선을 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그 내용들은 진혁에 대한 깊은 존경과 회사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맞선 날짜가 적힌 페이지에는 강진혁 대표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라도 위기 상황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함, 개인 자산 보호를 위한 명예 신탁 준비 필수라는 메모가 빨간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진혁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맞선 자리에서 그녀가 던졌던 무례한 질문들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부도 위기 시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회사가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진혁이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며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것이었다. 진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진혁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는데, 평소의 날카로운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무방비하게 잠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돈 밝히는 여자라고 오해하고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조용히 자책했고,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다. 진혁은 담요를 덮어주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걸어 주방으로 돌아와 그녀가 평소에 마시던 커피 원두를 찾아 정성스럽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거실 가득 퍼져나가며 차갑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듯했다. 잠시 후 커피 향에 이끌려 잠에서 깬 서윤은 자신의 어깨에 덮인 재킷과 눈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잔을 보고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드물게 홍조가 피어올랐다. 진혁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커피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귀끝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윤은 재킷을 돌려주며 고맙다고 짧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혁은 용기를 내어 맞선 날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사과하며 당신의 진심을 몰라봐서 미안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표현 방식이 서툴렀음을 인정했는데, 그 미소는 진혁이 처음 보는 인간적인 모습이어서 그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실 진혁이 대학 시절 개발했던 초기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이 과거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으며, 그때부터 태성테크와 진혁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진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에 놀라워하며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느꼈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운명적인 동행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실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서윤의 태블릿 PC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회사 내부 전산망에 누군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알림이었다. 서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시 냉철한 승부사의 것으로 변했고 그녀는 신속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진영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화면을 주시했는데 접속 로그에 찍힌 IP 주소는 놀랍게도 회사 내부가 아닌 진혁이 가장 신뢰하던 임원 중 한 명의 자택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일그룹과 내통하는 내부 스파이의 꼬리가 잡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진혁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진혁에게 지금 당장 반응하면 적들이 눈치챌 수 있으니 모른 척하고 역정보를 흘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작전을 제안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으며 진혁은 그녀의 지략에 감탄하며 전적으로 그녀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스파이를 이용해 명일그룹에게 가짜 인수합병 정보를 흘릴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닿거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위기 상황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묶어주었고 동지애를 넘어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작전 계획을 모두 완성한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을 바라보며 이 여자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서윤 역시 진혁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열정적인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를 돕는 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그렇게 폭풍 같은 동거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성북동 안전가옥의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강진혁은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이름 석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해킹 로그가 가리키는 내부 스파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진혁이 대학 시절부터 친형처럼 따랐던 민영수기술연구소장이었기에 그가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민 소장은 진혁이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 대기업의 높은 연봉을 마다하고 합류해준 개국 공신이자 태성테크의 핵심 기술을 설계한 장본인이었기에 진혁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머리를 감싸쥐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서윤은 진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지금 당장 그를 추궁하거나 해고한다면 명일그룹 쪽에서 눈치를 채고 또 다른 첩자를 심거나 더 과격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흔들리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 소장을 이용해 적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를 건네주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역정보 작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태성테크가 해외의 거대 자본과 비밀리에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주당 인수 가격이 현재 시장가의 3배에 달한다는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만약 명일그룹이
이 미끼를 문다면 그들은 태성 테크를 헐값에 삼키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와 주식 매입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진혁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서윤의 철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혁의 완벽한 연기가 필수적이었기에 두 사람은 출근 전까지 치밀하게 각본을 짜고 리허설을 반복했다. 서윤은 진혁에게 민 소장 앞에서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하되 은연중에 고민이 해결된 듯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한 그녀는 위조된 기밀 문서를 담은 USB를 준비했는데 그 안에는 가상의 중동 투자 펀드와의 합작 계약서 초안이 정교하게 작성되어 들어 있었다. 진혁은 서윤이 밤새 준비한 이 가짜 서류의 완벽함에 혀를 내둘렀고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싸움을 준비해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진혁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본 서윤이 무심한 듯 다가와 매무새를 고쳐주었는데 그 짧은 순간 진혁은 그녀에게서 묘한 안정감과 설렘을 느꼈다. 회사에 도착한 진혁은 무거운 마음을 숨기고 연구소로 향해 민 소장을 찾아갔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참아야 했다. 민 소장은 진혁에게 밤사이 별일 없었냐며 걱정스러운 척 물어왔고 진혁은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며 넌지시 운을 띄웠다. 진혁은 민 소장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윤이 준비한 가짜 계약서 파일이 담긴 태블릿 화면을 슬쩍 보여주었고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건이니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민 소장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탐욕스럽게 빛나는 것을 포착한 진혁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끝까지 표정을 관리하며 그를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집무실로 돌아온 진혁은 서윤과 함께 보안 모니터를 통해 민 소장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화면 속에 민 소장은 진혁이 나가자마자 주위를 살피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서윤이 미리 해킹해둔 민 소장의 휴대폰을 통해 통화 내용이 스피커로 흘러나왔고 그 상대는 예상대로 명일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었다. 민 소장은 진혁이 중동 자본과 손을 잡았다는 정보를 팔아넘기며 자신의 보상금을 더 올려달라고 흥정하고 있었는데 그 비열한 목소리는 진혁이 알던 존경하는 선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겨야 했고 서윤은 그런 진혁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개며 침묵의 위로를 건넸다. 미끼를 문명일 그룹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나타났는데 오후가 되자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태성테크의 해외 매각설이 돌기 시작했고 명일그룹 계열사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알짜 자산들을 급매물로 내놓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윤은 모니터에 뜬 주식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며 적들이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고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명일그룹은 태성테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태성테크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하여 오히려 진혁 측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확보해둔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고 이를 다시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귀속시키는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했다. 치열했던 하루가 끝나고 다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자 동시에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터져나온 웃음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묘한 전우애가 섞여 있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와인을 한 병 따서 잔을 채웠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진혁은 서윤에게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회사를 뺏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픈 가족사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차가움은 세상을 향한 방패이자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던 것이다. 진혁은 서윤의 고백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녀가 짊어지고 살아온 상처의 깊이를 짐작하며 연민과 함께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서윤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내가 함께 지켜주겠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윤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진혁의 따뜻한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함께 강렬한 이끌림이 존재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선을 넘을 듯 말 듯 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님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서윤의 특수 단말기로 긴급 알람이 울리며 상황이 급변했음을 알렸기 때문이었다. 명일그룹 측에서 뒤늦게 정보가 조작되었음을 눈치채고 격분하여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었다. 서윤은 굳은 표정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이제 그들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당분간은 절대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다. 진혁은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두려움보다는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윤은 즉시 보안팀에게 연락하여 경호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저택 주변의 감시망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명일그룹의 회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작전의 성공이 오히려 진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고 따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서로에게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는데 이 위기는 두 사람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사뭇 달랐는데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수상한 시선들과 뒤를 쫓는 검은 차량들의 존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운전대를 잡은 경호원은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서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과 우회 경로를 체크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범한 경영자에서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실감했고 이 싸움이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한서윤이라는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투쟁심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진혁은 민 소장을 소환하여 마지막 결단을 내렸는데 더 이상 그를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민 소장에게 진혁은 그동안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유출된 데이터 로그를 들이밀며 조용히 회사를 떠날 것을 종용했다. 민 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민 소장이 끌려가듯 나간 후 진혁은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이라는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을 느꼈다. 이제 내부는 정리되었고 남은 것은 밖에서 몰아치는 적들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일뿐이었다. 그날 오후 명일그룹은 태성테크를 상대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을 선포해 왔는데 이는 가짜 정보에 속아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 진혁을 압박하기 위한 치졸한 보복이었다. 서유는 예상했다는 듯이 변호인단을 소집하여 맞대응 준비에 돌입했고 진혁은 언론을 통해 명일그룹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전쟁의 양상은 법정 공방과 여론전 그리고 자본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두 사람은 24시간 붙어 다니며 매 순간 쏟아지는 공격들을 막아내고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에 가까워졌고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명일그룹의 회장실에서는 고가의 도자기들이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경로한 회장의 고함 소리가 방음벽을 뚫고 나올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성테크를 헐값에 삼키려던 계획이 가짜 해외 매각설이라는 교묘한 함정에 빠져 막대한 자금 손실로 이어지자 이성을 잃은 명일의 회장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고 어둠의 세계에서 일 처리를 담당하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안으로 강진혁의 서명을 받아내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인수합병 전쟁이 아니라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싸움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했고 그들의 타겟은 정확하게 강진혁의 목숨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강진혁은 집무실에서 한 통의 낯선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발신자는 태성테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의 사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일그룹이 자신들을 협박해 부품 공급을 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관련 녹취록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해왔다. 진혁에게 있어 이는 명일그룹의 부당거래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여론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기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사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외곽의 폐공장에서 만나기를 원했고 진혁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약속을 말았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한서유는 즉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유는 이것이 명일그룹이 파놓은 전형적인 덫이라며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진혁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며 고집을 피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결국 서유는 진혁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차선책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동행하여 현장을 지휘할 것이며 경호팀을 최대로 대동한다는 조건하에 만남을 허락했다. 서유는 방탄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 루트까지 꼼꼼하게 점검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두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진혁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자신이 내린 결정이 혹시 서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끊임없이 태블릿으로 주변 지형을 살피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서윤은 진혁의 시선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담담한 목소리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상황이 불리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당부했다. 진혁은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도착한 폐공장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약속된 장소에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며 진혁과 서윤을 둘러싸고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금소금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고 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부품업체 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사방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동시에 켜지며 그들의 시야를 멀게 만들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진혁 일행을 완전히 포위했다. 서윤은 즉시 경호원들에게 방어 대형을 갖추라고 소리쳤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명일 그룹 회장의 신복으로 악명 높은 해결사였고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진혁에게 다가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던졌다. 그는 회사를 넘기겠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으면 곱게 보내주겠지만 거부한다면 오늘 이곳이 두 사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그 내용은 터무니없는 헐값에 회사를 넘기라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진혁은 각서를 찢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당신들의 더러운 협박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소리쳤고 해결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그 신호와 함께 사내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폐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진혁의 경호원들은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압도적인 쪽수 차이에 밀려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진혁의 팔을 잡고 컨테이너 뒤쪽의 틈새로 그를 이끌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달려드는 깡패 하나를 쓰러뜨리고 진혁에게 차가 있는 쪽으로 뛰라고 소리쳤지만 퇴로를 차단당한 그들은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난투극 속에서 진혁 역시 바닥에 굴러다니는 강목을 집어들고 저항했지만 전문적인 싸움꾼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해결사가 틈을 노려 진혁의 뒤로 접근했고 손에 든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며 진혁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빗속을 뚫고 무언가가 날아와 진혁을 감싸 안았는데 그것은 바로 한서윤이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서윤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진혁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고 쇠파이프에 맞은 서윤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며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해결사는 자신이 여자를 때렸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고 그 짧은 틈을 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이 미리 보내둔 위치 정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이 공장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황한 해결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진혁은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끌어안고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그녀는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빗물과 피가 섞여 그녀의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진혁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오열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진혁은 서윤의 손을 놓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항상 냉철하고 강인해 보이던 그녀가 자신을 대신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은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다. 구급대원이 서윤의 상처를 지혈하며 다행히 머리를 빗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깨뼈에 골절이 의심된다고 말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진혁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진혁은 땀과 빗물로 젖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명일 그룹에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응급실에 도착해 서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진혁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태성테크가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서윤을 잃는다면 자신의 인생은 영원히 암흑 속에 갇힐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투자자나 파트너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영혼 깊숙이 들어와 버린 존재였다. 진혁은 수술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서윤이 병실로 옮겨졌고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진혁을 찾았다. 진혁이 황급히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계약서는 무사하냐고 물어 진혁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진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 그딴 종이 조각이 중요하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죽을 뻔했는데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고 회사가 무슨 소용이냐며 화를 내는 진혁을 보며 서윤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 리스크 관리일 뿐이라며 짐짓 태연한 척했지만 진혁은 그녀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던진 것은 계약 때문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 때문이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서윤은 진혁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울어주고 걱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 순간 사랑이라는 감정이 확신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찰에게 진혁은 전날 밤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영상과 서윤의 몸에 남은 상처는 명일그룹의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대기업의 횡포와 폭력 사태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명일그룹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진혁은 병실에서 서윤의 간호를 받으며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비가 아닌 공격을 할 차례였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손발이 되어 싸우겠다고 선언했고 서윤은 링거를 맞은 팔로
진혁의 손을 꽉 잡으며 그를 응원했다. 서윤의 부상은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명일그룹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이 진혁의 편으로 돌아섰고 금융권에서도 태성테크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어 자금 압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진혁은 서윤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만들어 업무를 처리했고 서윤은 침대에 누워서도 진혁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뉴스를 보고 밤늦도록 회사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며 병원 생활을 일종의 신혼생활처럼 보냈다. 간호사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오해할 만큼 그들의 모습은 다정하고 애틋했다. 하지만 서윤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자신의 부상이 회복되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두 사람의 동거 계약도 종료되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아프게 느껴졌다. 진혁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가끔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며칠 뒤 열릴 정기주주총회는 진혁의 대표이사직 해임안과 서윤이 확보한 명일그룹의 비리 폭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후의 결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서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퇴원을 앞둔 밤 진혁은 잠든 서윤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눈에 새기며 그는 다짐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에게 정식으로 고백하겠노라고. 더 이상 계약에 묶인 관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 그녀의 곁에 남고 싶다고 말이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내일이면 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대망의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두 사람의 사랑도 시련을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태성테크의 운명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컨벤션 센터 앞은 몰려든 취재진과 명일그룹이 고용한 시위대들로 인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강진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강진혁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불안이나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결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직 병원에 있을 한서윤을 떠올리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회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차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진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장 입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회의장 내부는 이미 명일그룹 측에 매수된 주주들과 박전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 적대적인 기운이 팽배해 있었고 진혁이 입장하자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단상 중앙에 앉은 박전무는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진혁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진혁이 가지고 있는 우호 지분만으로는 명일그룹이 확보한 과반수의 의결권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쏟아지는 야유를 무시하고 의장석에 앉아 회의 개회를 선언했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처절한 혈투였고 진혁은 홀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강진혁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박 전무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진혁의 경영무능과 독단적인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폭등락 사태와 자금난이 모두 진혁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며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영진 교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석 곳곳에서는 박 전무의 발언에 동조하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진혁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진혁은 차분하게 반박 발언을 이어갔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주주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눈앞의 이익과 명일그룹이 제시한 달콤한 인수 조건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장례를 압도하는 정적과 함께 휠체어를 탄 한서윤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과도 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깁스를 한 팔과 창백한 안색은 그녀가 겪은 사고의 참혹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웅성거리던 주주들은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난입에 당황했지만 서유는 개의치 않고 곧장 단상 앞으로 나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박 전무가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서유는 가방에서 위임장을 꺼내 보이며 자신이 태성테크의 주요 채권자이자 2대 주주인 사모펀드의 전권 대리인임을 선언하여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서윤은 떨리는 몸을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대형 화면에는 명일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영상과 녹취록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명일그룹의 해결사가 진혁을 협박하던 현장의 음성 파일과 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검은 돈이 오고 간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는데 이는 서윤이 병상에서도 밤새도록 분석하고 정리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특히 명일그룹 회장이 직접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태성테크를 고의로 부도내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려던 세력이 사실은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려는 사기꾼들이었음을 깨달은 주주들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박 전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명일그룹 측 대리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미 서윤이 요청한 경찰 병력이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명일그룹의 인수 합병, 시도는 불법적인 시세 조종과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고 동시에 현 경영진에 대한 신임 투표를 즉석에서 제안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정의로운 모습에 감동한 소액 주주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가 천둥 같은 함성이 되었다. 진혁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서윤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진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진심 어린 호소를 시작했는데 그는 단순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과 열정이 담긴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직원들과 함께 흘린 땀방울과 기술 개발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며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정직함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떨리는 목소리는 돈에 눈이 멀었던 주주들의 양심을 깨웠고 그들은 비로소 진혁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회사를 지키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적대감에서 신뢰와 희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어진 표결 절차는 싱거울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로 끝이 났는데 진혁의 해임안은 부결되었고
명일그룹의 이사 선임 안건은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서윤이 추천한 전문 경영인들이 새로운 이사로 선출되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진혁과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버리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반면 박 전무와 명일그룹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지능범죄 수사대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주듯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짜릿한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텅 빈 홀에 남은 진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태성테크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자신은 그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짐짓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진혁은 그녀의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이제 계약 조건은 모두 이행되었으니 당신을 놔줘야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서윤은 진혁의 고백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부채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는 여전히 자신이 재무 책임자로서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진혁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속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진혁은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웃으며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창밖에는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태성테크의 극적인 주주총회 승리와 명일그룹 회장의 구속 수사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고 주식시장에서 태성테크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진혁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서윤의 차를 직접 운전하며 그녀에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즐거운 토론을 이어갔는데 이제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다투지 않고 존중하며 조율해 나가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진혁은 서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다시 찾았는데 이번에는 결제 서류가 아닌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퇴원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서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라운지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진혁은 의아해하며 왜 하필 그 악몽 같은 장소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그때 당신이 보여준 분노가 꽤 인상적이었다며 농담을 던졌다. 사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졌던 첫 만남을 지우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소박한 소망이었다. 진혁은 그녀의 마음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퇴원하는 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당신을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었다. 진혁은 거창한 프러포즈는 나중에 제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내 의지의 표현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서윤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말없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병실안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핑크빛으로 물들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서윤이 주도한 구조조정과 혁신하는 대성공을 거두며 태성테크를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직원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연구소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진혁은 경영자로서 한층 더 성숙해졌고 서윤 역시 차가운 얼음공주에서 따뜻한 리더로 변모해 갔다.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환상의 커플로 불리며 업계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일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의 퇴원날이 다가왔고 진혁은 약속대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병원 로비에 나타났다.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서윤을 보며 진혁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픈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곁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팔을 내밀었고 서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 문을 나서며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길에는 그 어떤 시련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차에 올라타며 진혁은 서윤에게 오늘 저녁 메뉴는 당신이 좋아하는 닭 가슴살 샐러드가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는 김치찌개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짐짓 싫은 척 찡그렸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식단 관리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전쟁 같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들 앞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곡이었다. 태성테크의 위기가 지나가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회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정상 궤도에 진입해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야 마땅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회사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경영 지표가 안정화되자 약속대로 한서윤이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며 짐을 싸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인수인계 서류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진혁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재무보고서와 사임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정갈한 글씨체조차 그녀를 닮아 있어 진혁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퇴근 후 성북동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썰렁한 냉기에 몸을 떨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빈집처럼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는 그녀가 즐겨 덮던 담요가 개어져 있었고 주방 식탁 위에는 더 이상 건강 주스나 샐러드가 놓여 있지 않았다. 진혁은 그녀가 사용하던 게스트룸의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오직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만이 그녀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혁은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와 함께 밤새워 전략을 짜고 서로를 위로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진혁은 그제야 깨달았는데 자신이 회사를 살리는데 몰두하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계약 관계라는 명분 아래 그녀를 붙잡아두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명분이 사라지자 그녀를 잡을 구실이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녀와 함께하지 않는 미래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진혁은 텅 빈 집안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을 뒤져 가장 멋진 슈트를 꺼내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를 되찾아오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며 그녀가 갈 만한 곳을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검색했다. 그녀가 갈 만한 곳은 많지 않았지만 진혁의 뇌리에 스치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호텔 라운지였다. 퇴원하던 날 그녀가 농담처럼 던졌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이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음을 진혁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며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신호가 걸릴 때마다 초조함의 핸들을 꽉 쥐었다. 라디오에서는 태성테크의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진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녀에게 전해야 할 말들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한 진혁은 발레 파킹을 맡길 새도 없이 차를 버려두고 로비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숨을 헐떡이며 라운지 입구에 도착한 진혁의 시선이 다급하게 실내를 훑었고 창가 쪽 구석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심장이 멎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한서윤은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진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진혁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따뜻한 것이었다. 진혁은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침묵이 흘렀다. 진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6개월 전 그녀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입을 열었는데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현재 자산 가치와 부채 비율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태성테크의 주식 가치는 당시보다 5배나 상승했고 개인 부채는 모두 상환되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업 설명회 같은 분위기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윤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서윤은 턱을 괴고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그들만의 언어이자 사랑 고백이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리허설이었다. 브리핑을 마친 진혁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가장 중요한 제안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산과 미래를 담보로 내걸 테니 한서윤이라는 최고의 투자자가 자신의 인생을 영구적으로 인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프러포즈했다. 이번 계약의 조건은 수익 배분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며 계약 기간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파격적인 조항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준비해온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퇴원날 주었던 어머니의 반지를 세공하여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커플링이었다. 서윤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이 투자건은 리스크가 매우 크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짐짓 까다로운 척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환하게 웃으며 그러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자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고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로맨틱한 모습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진혁은 그녀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윤 역시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나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성테크의 신사옥 준공식 날 진혁과 서윤은 나란히 단상에 서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진혁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카리스마를 뽐냈고 서윤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안살림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내조의 여왕이자 냉철한 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때는 당신이 그저 철없는 망나니인 줄 알았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똑같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을 끌어당겨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오늘은 특별히 자신이 요리를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물론 진혁은 그녀의 요리 실력을 알기에 불안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독약이라도 마실 각오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고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넸다.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시작해 생사를 함께한 전우를 거쳐 이제는 평생을 약속한 부부가 된 그들의 이야기는 회사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자 진혁은 서윤을 깊이 포옹하며 하루 종일 당신이 보고 싶어서 혼났다고 투정을 부렸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강변북로를 달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아름다웠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과거의 시련과 고통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장을 봐온 재료들을 정리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진혁이 서툰 솜씨로 팔을 다듬는 서윤을 뒤에서 안아주며 요리는 그냥 내가 하겠다고 말하자 서윤은 토라진 척하며 국자를 휘둘렀다. 좁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서윤은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했고 진혁은 오히려 내가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났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차가운 계산과 논리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기적으로 완성되었다. 진혁은 빈 와인잔을 채우며 내일은 주말이니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갈까 하고 물었고 서윤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함께 살아라. 이것은 처음에 서윤이 내건 조건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삶의 방식이자 축복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함께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서로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